국민 라디오 희망의 공동체 있고 평화가 있고 사랑도 있는 세상 그런 세상 만들어요 18시간 투개표 특별방송 불뿌리 민주주의 당신의 손으로 네, 국민라디오와 빵이 공동 계획한 18시간 투개표 특별방송 제6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EJ 이동경 작가고, 옆에 저랑 같이 공동으로 진행하시고 계신 분은 서영석 이사장님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우리 아까 전에 뭐 DJ 이야기 하다가, 이렇게 지금까지 왔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 DJ가 지방자치제를 해야겠다 이렇게 한 거는 물론 풀뿌리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자기 자신의 열망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자기가 3번이나 대통령 나가서 떨어지고 보니까 야 이거 제대로 지방자치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내 관건 선거에 계속해서 당하겠다. 아마 이런 거에 또 작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다음에 대통령이 되려면 이 지방부터 확실히 다소 놓지 않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제 관선이었죠. 시장들이 다들 나라에서 지금 너 저 부산시장, 뭐 너 광주시장 이렇게 지정해 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자기들 마음대로 진짜 뭐 어떤 부정이 저질러도 그거를 제어할 사람이 비판할 사람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아마 DJ가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이제 그거를 DJ 직권력에다가 갖다 붙이는 거는 좀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다. 이렇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인간들은 다 욕심 있는 거니까 네. 이제 그걸 탓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근데 여하튼 관건 선거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지방자치다라는 인식은 아마 DJ도 했을 겁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정상적인 선거를 해야만이 자신도 집권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뭐 그런 거는 나쁘다 볼 수는 없는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로 DJ가 아마 그렇게 했다고 보고 우리가 아까 수도권을 살펴봤는데요. 네. 또 한 곳 관심이 가는 그것 한번 이야기 좀 해봅시다. 부산은 어떻습니까? 지금 부산은 그 새누리당이 20년 아성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95년 제1회 동시 지방선거 실시되고 나서 지금까지 20년 동안 한 번도 놓치지 않은 곳이 바로 부산이다. 그렇게 보는데 이번에 조금 흔들릴 수도 있다는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게 원래 이제 부산도 야도였지 않습니까? 네네. 야도라는 3당 합당하기 전까지. 예, 야도라는 것은 그 야라는 것은 정통 야당의 뿌리를 이은 야당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 우리 건세사로 보면은 김대중, 김영삼 두 분이 야당을 지도했던 그 야당의 뿌리가 이제 정통 야당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부산도 야도였죠. 근데 방금 이 작가 말씀하셨던 대로 1990년인가요? 3당 합당. 네. 90년. 3당 합당으로 인해서 부산이 이제 전향을 했고 그 이후에 지방자치가 치러졌기 때문에 항상 한나라당 계열이 승리하는 그런 이상한 현상을 보였었는데 이번에 이제 비로소 부산도 변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전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3당 합당의 효력 끝발이 이제 닿을 때도 됐고 또 그 지역에 있던 김영삼 씨의 아들 김현철이가 지금 이 정권에 가장 비판적이지 않습니까? 예. 예. 이런 것은 뭐 김현철이가 비판적이라고 해서 부산 사람이 비판적이다. 이 꼴로는 승리면 안 됩니다만은 이제 그게 부산의 일각의 정서를 대변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난번에는 지난 4년 전의 지방선거에서는 경상남도에서 무소속으로 나왔던 김두관 후보가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 또 부산도 보면은 무소속이에요. 4번입니다. 오거돈 후보. 그래서 그 이전에 치러졌던 지방선거에서 부산은 김정길 후보가 나와가지고 한 46%인가 5%인가 득표하고 아슬아슬하게 떨어졌거든요. 뭐 46, 5, 6% 되면 아슬아슬한 게 아니라 많이 차이가 납니다. 한 7, 8% 이상 차이가 났죠. 이제 많이 근접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때보다도 훨씬 더 의식이 진전이 됐다. 두 번째는 오거돈이가 무소속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새누리당 후보인 서병수가 너무 약체다. 뭐 약점이 너무 많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어려서 오죽하면은 부산일보에 광고를 내는데 서병수가 자기 얼굴을 안 내고 박근혜 얼굴을 갖다가 뒤집다 내가지고 보면은 박근혜가 서울시장, 부산시장 나온 걸로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맨 밑에 부산시장 새누리당 후보 서병수라고 돼 있고 그 외에는 박근혜가 찔찔 짜고 있는 그 사진을 올렸더라고. 박근혜가 대타로 지금 나가는 듯한. 그렇죠. 그러니까 이사장님 말씀처럼 사실은 우리 부산이 그 4.19는 마산에서 일어났고 11.6은 그 부산에서 일어난 그 부마 사태. 부마 항쟁 때문에 이제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원조 민주화의 성지. 광주보다도 먼저 민주화의 성지가 바로 이 부산 마산 지역이었는데 이게 이제 90년 3당 합당하면서 바뀌었고 이사장님 말씀은 이제 그 3당 합당의 효력이 이제 끝발이 다 된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특히 무소속이니까 그래도 그 민주당 간판, 새정치연합 간판, 뭐 DJ의 잔당들 이렇게 해서 비토하는 세력이 있단 말입니다. 부산에는 아직도 일부 세력들이 그렇기 때문에 무소속으로 하면 그런 건 좀 그 비토 세력들은 없지 않겠냐. 그래서 새정치연합 간판보다는 무소속으로 하는 게 유리하다. 이런 지금 말씀이시죠. 네. 그런데 이렇게 여론조사에서 오거돈 후보가 앞선다는 것도 지금 많이 나왔어요. 근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그 전에 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산시장 나가고 부산 국회의원 선거 나갔을 때요. 여론조사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항상 앞서 나갔어요. 근데 투표 까보면은 항상 졌거든요. 지는 것도 그냥 지는 게 아니고 두 자릿수 차이로 많이 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지 않을까 해서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조금 다르긴 해요. 네. 왜냐하면 이전 선거, 즉 4년 전에 김정길 후보가 40%대를 득표했다는 점이 일단 있고요. 두 번째는 그때 당시는 그 민주당 소속으로 사실 출발을 했기 때문에 50%는 못 넘었었는데 이번에는 또 사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사람은 심리적 저항성이라는 게 아주 미묘해가지고요. 무소속이냐 혹은 새정치민주연합이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몇 %를 가르는 차이를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점들을 보면은 과거 노무현 대통령은 사실 이제 3당 합당 이후 DJ와 YS가 서로 왼수가 돼서 싸울 때 그 DJ 정당에 노무현이 갔다 해가지고 이제 거기에 밑보여서 그런 이제 효과가 있었었는데요. 지금은 뭐 그 정도로까지 이 오거돈 후보가 밑보이는 그런 측면이 없기 때문에 게다가 민주당 이렇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도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지금 뭐 일각의 얘기에 따르면은 이제 노령층의 투표 열기보다 오히려 40대 이하 연령층의 숨어 있는 표가 더 많다라는 분석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번 지방선거에서 사실 세 군데를 봅니다. 부산, 그다음에 대전, 경기. 이 전부 이 세 군데가 이 2010년 선거에서는 새누리당이 당선됐던 곳인데 네. 이 세 개 중에서 두 개 이상이 넘어온다면은 이번 지방선거는 새누리당의 명백한 패배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부산은 아마 사활을 걸고 지키려는 새누리당이 왜 뭐 나와가지고 울면서 손수조 같은 경우에는 서울 광화문에 와가지고 그냥 뭐 광화문에 와서 부산시장 뽑아달래? 아니다. 좀 웃기는 행위긴 한데 이제 그만큼 절박한 거죠. 그 시선을 끌어야만이 부산 사람들도 본다. 이제 그런 거라서 아마 광화문에 와서 했을 겁니다. 사실 시선을 끄는 건 주의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 내 보면서 하나 느낀 게 새누리당이 1인 시위를 하면서 박근혜를 살려주십시오라는 전략으로 간 거 저는 굉장히 선거공학적인 측면에서 좋은 전략이라고 봐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전략도 역시 민심을 거스르면 안 된다는 걸 느낀 게 그렇게 하는 그 1인 시위 바로 옆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일반 시민들이 가가지고 웃기고 자빠졌네. 세월호 아이들이 그 살려달라고 할 때 니들이 뭐 어떻게 해서 해가지고 맞불 시위를 놓지 않았습니까? 이게 새누리당이 애초에 목표했던 그 효과를 반감 정도가 아니라 4분의 1감시키는 아주 결정적인 저는 치명타를 입혔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 뭐 새누리당 1인 시위하고 있는데 뭐 무슨 새정치민주연합이 맞불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 나와서 전부 뭐 물론 이제 노회찬 혹은 정의당 전호순 후보도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시민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나와가지고 어깨 자빠진데 해버리니까 약발이 안 비큰 거야. 야, 그래서 역시 민심을 거스르는 정권. 이거는 존재가 불가능하다. 네. 그래서 방금 이사님 말씀하셨던 경기도지사 네. 그 김진표 후보가 지금 많이 추격하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고 지금 대전은 뭐 박성현 권선택인데
요것도 많이 추격했다 그래요. 네. 근데 지금 부산은 오거돈 후보가 앞서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네. 세 중에 두 군데만 건져도 우리는 대성공이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요. 오거돈 후보가 부산에서 왜 이렇게 앞서 나가냐면 네. 이배 양반이 부시장 하다가 직무대리로 시장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아주 잘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의 부산의 평가가 괜찮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럼 여기서 뉴스 간추린 뉴스 잠깐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육사 지방선거 11시 전국구 투표율은 18.9%로 77만 9천여 명의 투표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18.2%, 부산광역시 18.4%, 대구 18.4%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최고 투표율을 보이는 곳은 제주도로 24.9%의 투표율 보이고 있습니다. 제6회 동시지방선거 투표가 오늘 오전 6시부터 일제히 시작돼 별다른 사건 사고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전 11시 현재 지방선거 투표에 18.9%의 투표율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지난달 30일에서 31일 진행된 사전투표 투표율 11.49%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사전투표율은 오후 1시 공개되는 투표율에서부터 합산돼 반영될 예정입니다. 중앙선관위는 오후 6시에 최종적으로 투표를 마감하면 60% 안팎의 투표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인근에 지정된 투표소를 찾아 투표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 오전 9시쯤 피룬대로에 있는 국립서울농학교에 마련된 청운효자동 제1투표소를 찾아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뒤 투표에 임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6.4 전국 동시지방선거일인 오늘 유권자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오늘 오전 8시 5분쯤 부인 김윤옥 여사와 서울 강남구 논현일동 제3투표소에 나와 투표를 마쳤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투표에 앞선 신분 확인 절차에서 신분증 대신 신용카드를 제시하는 실수를 하기도 했습니다. 6.4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KBS가 내부적으로 실시한 17개 광역단체장 선거 모의 출구조사 결과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여야는 유출사고 직후 KBS를 잇따라 항의 방문하고 표심을 왜곡할 수도 있는 선거법 위반 상황이라며 KBS 측에 즉각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북한의 대남선전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김관진 국방장관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임명에 대해 박근혜 정부가 반공화국 대결의 기조를 고수하고 있다는 의지를 드러냈다고 비난했습니다. 우리민족끼리는 김관진 실장을 역도로 표현하면서 내외 여론이 김장수 실장의 임명을 앞두고 반공화국 대결과 전쟁 책동으로 벌여놓겠다는 흉심을 드러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방선거일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경상도와 제주도에서 비가 오다가 낮부터 소강 상태에 접어드는 곳이 있겠습니다. 전라도와 충남 서해안은 오전까지, 강원 영동은 아침과 밤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낮 기온은 오늘 서울 29도, 전주와 청주가 27도, 부산은 21도가 예상됩니다. 네, 국민라디오 특별 생방송 계속해서 6.4 지방선거 관전 포인트 여론조사 전문가 분을 전화통화로 연결해가지고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11시 투표율이 말이죠. 18.9% 지금 이렇게 네.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년 선거에 비하면 많이 나오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사전투표율이 반영되지 않은 집계이기 때문에 사전투표율이 11%가 넘었죠.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하면 60%를 넘을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4년 전보다는 확실히 한 5%포인트 이상은 높아질 것 같은 그런 지금 투표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지방선거가 투표율이 다른 선거보다 많이 낮게 나오는데 네네. 2008년에는 뭐 50%밖에 되지 않았고 저번 2010년 선거 같으면은 뭐 이제 뭐 나는 꼼수의 영향도 있었고 젊은 층들이 많이 참여하면서 약간 올랐었거든요. 근데 네. 이번에는 그것보다 더 올라서 60% 정도까지 갈 수도 있겠다. 지금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뭐 대략 5%포인트는 충분히 넘을 것 같고요. 그래서 60%를 조금 넘는 수준으로
마감될 가능성이 지금 점쳐지고 있습니다. 투표율이 높으면은 흔히들 야권이 유리할 거다고 하는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뭐 일반적인 공식은 그랬는데 지난 대선부터는 그 공식이 좀 깨졌기 때문에 예. 이번에도 그 공식이 뭐 깨질지 아니면 원래 그 공식대로 갈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건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네. 흔히 뭐 40대가 키를 쥐고 있다. 항상 뭐 40대 키를 쥐고 있죠. 뭐 그런 네.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5, 60대와 20, 30대는 확실히 대비되는 그런 지지율 양상을 나타내고 있고요. 40대는 지난 세월호 참사 이전에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긍정평가하는 의견이 한 10%포인트 이상 높았었습니다. 그래서 2030 세대와 좀 대비되는 그런 양상을 보였었는데 세월호 참사 이후에 그게 뒤집혀져서 지난 2012년 대선 때처럼 야권 지지층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좀 부정평가하는 분들이 특히 많아졌고 40대에서 그런 현상이 늘어났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다시 40대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좀 긍정평가하는 쪽으로 좀 선회해서 거의 박빙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40대가 실제 투표에서 어느 당 후보를 지지할지 여부가 사실상 당선자를 결정하는 것 아니냐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0대, 60대 이상 같은 경우는 여권을 지지할 것이고 20, 30대는 아무래도 야권 쪽으로 갈 거니까 그 사이에 있는 네. 40대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에 따라서 네. 이번 선거 결과가 바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뭐 40대만 봐도 어느 정당 후보가 당선될지 보인다는 거죠. 5, 60대야 뭐 조사를 100번 하면 100번 모두 새누리당 후보를 찍는 것으로 대체로 나오고 있고요. 20, 30대는 반면에 새정치연합을 찍는 것으로 나오고 있고 40대는 선거 때마다 그때그때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번 선거에서 40대가 어느 당 후보를 찍을지 근데 이제 여론조사에서는 그게 다 드러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투표장에서 어떤 그 번호를 찍을지 뭐 거기에 따라서 승패가 달린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아까 대표님께서 사전투표 말씀해 주시고 사전투표 때문에 투표율이 60%까지 갈 것이라 이렇게 예측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네. 그 사전투표 때 그동안 가장 낮은 투표율을 보였던 20대 여성 이분들이 사전투표에서 투표를 많이 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거 왜 그럴까요? 뭐 앵그리 마음에 이어서 앵그리 시스터라는 용어가 등장했는데요. 그 화난 누나 또 형들의 민심이 적극 투표층으로 20대를 좀 바꿨다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번 주가 이제 징검다리 휴일이기 때문에 좀 미리 투표하고 여유를 즐기자는 또 그런 표심이 반영된 것 아니냐. 두 개 다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투표를 보니까 뭐 지역별로도 보면 사전 투표율이 낮았던 지역들이 굉장히 또 오늘은 투표율이 높은 그런 양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두 가설이 모두 성립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은 30, 40대가 사전 투표율이 또 굉장히 낮았었는데 예상으로 30, 40대는 또 20대보다 당일 투표율은 또 많이 올라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각 당에서는 지금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투표율이 높게 나온 이유가 접전 지역이 다른 때보다 많아서 그런 것 같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권, 네, 야권 모두 다 이거 우리가 그러니까 지지층 모두가 투표를 하지 않으면 질 수도 있겠다는 위기감. 그러니까 접전 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투표율이 높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타표가 방지가 되는 이게 내가 투표하면 당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확실히 그렇게 느끼게 되면 투표 효능감이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칠 수 있고 실제 시의원 선거에서는 내 표 한 표 때문에 당락이 바뀔 수 있는 그런 선거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20대, 30대 또 5, 60대 모두 투표장으로 대거 나가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투표율이 지난 2010년보다는 확실히 늘어나지 않겠느냐라고 봤었는데 또 사전투표까지 도입이 됐기 때문에 60%는 무난히 넘길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이게 좀 재밌는 지난 대선 때부터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각 당에서 계속
우리가 지고 있다 이런 엄살을 피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 원래 뭐 다른 그 옛날의 정치를 선거 때 보면요, 저희가 앞서나가고 있습니다, 압승이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 이제는 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뭐 이런 게 엄살 피우는 게 많이 있습니다. 네, 그게 네. 네. 말씀하세요. 예. 이른바 학습 효과 같습니다. 그 2002년 대선 전까지는 밴드웨건 효과라고 하죠. 그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서 내가 이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실제 그 승자에 편승해서 투표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2002년 대선 기억나시겠지만 그 노무현 당시 후보가 정몽준 후보가 그 지지를 철회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문 앞에 가서 또 기다리는 장면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언더독 효과가 생긴 거죠. 뭐 측은지심이 발동이 돼서 이분들 그 열세 후보한테 투표를 하게끔 하는 야권 노무현 후보가 지지자들이 당시에, 똘똘 뭉쳐서. 많이, 예. 네네. 그 크게 예상보다는 득표율이 높았었는데 2002년 이후부터는 계속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당에서는 엄살을 피우는 거죠. 우리가 어려우니 도와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그 사표도 방지하고 또 투표 효능감도 생기고 그래서 많은 유권자들을 불러 모을 수 있는, 결국엔 이제 지지층 결집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각 당의 이제 지지층을 결집시키는데 그런 언더독 효과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계기가 이제 2002년도 노무현 당선 때부터 이제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그러니까 네네. 밴드웨건에서 언더독으로 바뀌는 계기가 네네. 2002년 대통령 선거였다고 지금 보시는 네. 거고, 또 하나 또 예전과 다른 게 있어요. 우리가 흔히 네. 숨어 있는 표, 여론조사에서 보이지 않는 표라고 하면 그게 야권 지지표였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여론조사보다 오히려 실제 투표하면 야권 표가 조금 더 나오는 그런 네. 현상이 지금까지 선거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숨어있는 표가 여권표일 것이라는 예측이 많이 있습니다.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아무래도 세월호 사건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 세월호 3사 이후에 특히 여당을 지지했던 계층들 5, 60대의 부정층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에 아예 응하지 않거나 여론조사에 응해도 지지 후보가 없다고 표명하는 어르신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분들이 실제 투표를 하지는 않다기보다는 지금 정부를 지금 지지한다고 얘기하기 좀 꺼려지는, 그래서 좀 소극적 투표시 바뀐 분들인데, 실제 이분들이 투표에는 또 참여율이 높은 세대이기 때문에 뭐 대략 한 5%포인트가량 좀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거고요. 그게 이제 지난 대선 때부터 그런 현상이 나타났죠. 그래서 지난 2010년 선거에서는 그 이른바 RDD 방식이라고 하는 무작위 수출하는 그 방식이 도입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등재 가구만, 전화번호 등재 가구만 조사를 했었고, 또 휴대전화 조사가 당시에는 없었죠. 근데 휴대전화 조사를 통해서 많은 젊은 층도 지금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야권 지지층은 숨겨진 표를 상당히 많이 복원시켰다고 보고요, 여론조사 과정에서. 근데 세월호 참사 때문에 2010년도 선거에서는 선안함 때문에 2030 세대가 좀 약간 숨겨져 있었다고 하면, 이번에는 50대, 60대 이상 유권자들의 표 지금 좀 숨겨져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저거 한번 살펴봅시다. 지금 통합진보당 후보들이 차례차례 사퇴를 하고 있습니다. 뭐 조용한 사퇴라고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네. 여론조사를 보면은 통합진보당 후보들이 한 5% 정도가량 나오는데, 네. 뭐 직접 투표를 하면 그 정도는 제가 뭐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 통합진보당 후보들의 사퇴가 네. 야권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전반적입니다. 어떻게 네. 보십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도움이 될 겁니다. 도움이 될 것으로 또 판단했기 때문에 통합진보당에서도 여당을 견제하기 위해서 사퇴한 것 같고요. 실제 뭐 요즘 통합진보당 지지율은 2% 정도에 불과한데, 실제 투표에서 나타나는 득표율은 뭐 한 5%포인트 이상 나타났던 전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0년도 또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유시민 후보가 아깝게 4%포인트가량 석패했는데, 그때 그 심상정 후보가 이제 단일화 하면서 사퇴했죠.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 또 약간 뒤늦게 사퇴하는 경우에는 투표 용지에 이제 해당 후보 이름이 있기 때문에 사퇴를 반대하는 통합진보당 또 지지층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사퇴를 한 걸 알면서도 그 통합진보당
기표란에 기표를 하고 좀 아쉬움을 달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새정치연합의 득표율에 도움이 될 텐데 도움이 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일지는 모르겠으나 크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도 지금 1~2% 포인트 차이로 지금 당락이 결정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상당히 도움될 수 있는 그런 사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뭐 지금 접전적이 워낙 많기 때문에 네. 통합진보당의 이 사태 이게 분명히 뭐 야권에는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거죠. 예, 만약에 사퇴를 안 하고 1~2% 차이로 새정치연합 후보들이 석패를 하게 되면 또 통합진보당이 굉장히 야권 지형에서 좀 난처할 수밖에 없겠죠. 많은 비난을 받을 거고 네. 그런 부분도 이제 고려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 제가 뭐 여론조사 전문가이시니까 네. 구체적으로 좀 예측을 여쭤봐도 될까요? 글쎄요, 지금 여전히 새정치연합보다 새누리당 지지율이 선거 이제 공지 직전에 발표된 결과들을 보면 높았고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도 세월호 참사 이후에 많이 떨어졌다가 5월 마지막 조사에서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전문가들은 새누리당이 광역단체장의 경우에 17개 중에 최소 8개에서 9개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도 최소 8개고 한 9개 정도는 새누리당이 가져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9개면 9대8로 여야가 나뉘어지기 때문에 새누리당 승리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8개만 해도 상당히 선방한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누가 17개 중에 9개 가져가느냐, 야권이 9개를 가져가느냐, 하나의 차이인데요. 한 단체장의 차이인데, 하나의 차이가 승패를 좌우할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은 굉장히 예측이 어려우나, 새누리당이 그래도 여전히 조금 우세한 상황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9대8 정도로 예상하시면, 2010년 지방선거에 야권이 승리했기 때문에, 이 9대8 되면은 좀 패배라고 봐야 되거든요? 거의 큰 그렇죠. 패배라고 보는데. 2010년에는 야권이 상당히 선전했었죠. 예. 이렇게 되면 앞으로 만약에 대표님 말씀처럼 야권 패배로 결정이 나면 앞으로 네. 박근혜 대통령이 전국을 어떻게 끌어나갈지 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상합니까? 만약에 9대8로 새누리당이 9대8 이상으로 이기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동력은 상당히 더 강화될 거고요. 지난번 안대희 전 대법관을 총리에 지명한 것도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월호 참사 때문에 임명을 했던 거였거든요. 그 다음에 김문수 지사 얘기도 나오고, 근데 그런 부분이 조금은 이제 가라앉을 거고요. 조금은 더 통치 방식이 쌍방향적으로 가려던 그런 통치 방식이 좀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방식으로 다시 회귀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 만약에 선거에서 패배하게 되면 로우키라고 하죠. 굉장히 낮은 자세로 국정 동력을 국정 운영을 할 가능성이 있고 또 국무총리 지명이나 새로운 인선 과정에서도 본인의 스타일보다는 조금 야당과 소통하는 그런 스타일로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죠? 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방금 이렇게, 이택수 대표 얘기를 들었는데요. 네.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그런 식으로 다들 보시더라고. 접전 지역이 있긴 있지만, 한두 군데로 새누리가 이기지 않을까, 대충.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일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콘크리트 지지층. 새누리당에. 전 전혀 전 전문가가 아닌가 봐요. 정반대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복잡하게 사실 영남이 몇 군데입니까?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울산 아닙니까? 네. 5군데. 5군데에서 새누리당이 5개 먹었다고 해서 새누리당 이겼다고 얘기하는 미친놈이 있죠. 네. 그게 결국은 이제 영남권과 호남권을 제외한 곳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인데요. 과거 지난 선거에서 새누리당이 이겼던 곳은 경기, 대전, 그리고 어디죠 또 한 군데 있나? 경기 대전 2군데밖에 없네. 네. 그렇죠? 경기 대전이 예를 들어서 새누리당이 이긴다면은 그럼 비기는 거고 새누리당이 다른 것까지 가져간다면 새누리당이 이기는 거고 아니면 거꾸로 뺏기면 지는 건데. 그러니까 이겁니다. 지금 2010년에 그러니까 현 시장들, 네. 그죠? 강원, 또 서울, 인천,
충남, 충북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다 선방을 해야 이기는 우리도 이기는 거고 여기서 하나도 뺏기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최문순 지사 같으면 쉽게 이길 줄 알았거든요. 워낙 일을 잘했고 그 지역에서 최문순 지사 평판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정집 씨가 강원랜드 사장 출신이죠. 많이 따라왔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쉽게 이길 수 있었는데 왜 이러듯이 이런 아마 불안감이 이제 조금 엄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뭐 이건 분명하죠. 투표를 하지 않으면은 특히 젊은 층들이 투표를 하지 않으면은 새누리당이 석권할 것은 뻔할 뻔짜입니다. 근데 저는 투표를 하리라고 보고요. 투표율이 어느 정도 50대 60대를 따라오게 온다면은 새누리당이 이길 수가 없는 선거입니다. 사람 국민들의 수준을 그렇게 우습게 보면 안 되죠. 저는 여론조사 전혀 믿지 않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때 여론조사 맞은 거 단 한 군데도 없어요. 네. 강원도 얼마나 웃겼는지 압니까? 무려 차이가 20% 이상 나였습니다. 단 한 번도 최문순이가 그때 이광재 이긴다고 한 여론조사가 단 한 군데도 없었는데 이광재 이겼어요. 그런 여론조사를 어떻게 믿습니까? 여론조사 하는 사람들은요, 전부 다 접시물에 대가리 받고 전부 다 반성해야 됩니다. 무슨 여론조사 같은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하여튼 그렇다 하더라도 여론조사 아니면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제 여론조사를 하긴 하는 건데 그렇게 틀리면은 보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자꾸 그렇게 틀린 여론조사를 가지고 국민들을 호도하면은 욕먹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래서 관심을 갖는 거는요. 수도권. 이게 과거 2010년 야당이 석권했던 데를 뺏기는 일은 저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부정선거를 하지 않는다면 대전과 그다음에 경기도 저는 야당이 이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부산과 대구도 이길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부산 대구까지? 그렇죠. 어허. 저는 김부겸을 사람들이 우습게 하는데 상대방인 권영진인가요? 네. 맞아요? 권영기 맞아요. 네, 권영진이가 워낙 약체이고, 그리고 김부겸 대망론이 저는 대구 지역에 충분히 먹혀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까지 할 수 있다, 저 양반. 우리가 여기서 대구시장을 뽑아주면. 그렇죠. 그게 사실 무시 못할 요일이고요. 무엇보다도 김부겸의 강점은 야당 성향의 지지자들의 욕을 좀 먹습니다. 그러나 여당 성향 혹은 중도 성향에는 점수를 많이 받는 사람이에요. 이 대구에 나가면 딱 맞는 사람이 바로 김부겸입니다. 그래서 저는 김부겸까지 이기는 그런 일대 돌풍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여론조사 전문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론조사 전문가들한테 그런 얘기하면은 미친놈이라 그러죠. 누가 미친놈인지는 결과를 봐야 알겠지만은 그래서 저는 지금 대구에 있는 젊은 층이 투표를 대거한다면은 저 김부겸이 이길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이거는, 서영석 이사장님은, 밴드웨건 효과를 노리는 거고, 저는 언더독을 노려서, 저기는 무조건 이긴다. 저는 진다. 이렇게 해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투표를 해야 됩니다. 투표를 해서, 정말 이사장님 말씀, 대구에서 승리를 하면요, 박근혜 대통령의 당장 내일부터 레임덕. 완전 극하게 가속될 것이다. 충남에 나도 정진석이와 같이 출입했던 기자였지만은, 정성모 아들 아닙니까? 네네. 정성모가 누구야, 전도회 밑에서 치안본부장 했던 인간인데, 나중에 내무장관도 하죠. 안희정한테 게임이 안 됩니다. 내가 엄청나게 이렇게 패배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최문순하고 최홍집이 웃기지 말아요. 내가 이런 배를 잡고 웃었어. 아니, 솔직히, 서울시 교육감 선거도요, 광노현이가 여론조사에서 5% 이상 나온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후보입니다. 무슨 여론조사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어요. 네. 그래요. 지금 안희정 후보는 아주 쉽게 이길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요. 근데 최문순 지사 같으면 우리가 왜 어렵다고 봤냐면, 강원도에 있는 지역구가 국회의원 지역구가 한 9개 정도 되는데, 전부 새누리당입니다. 근데 그 와중에 최문순 지사가 승리를 했고, 지금까지 일을 너무 잘했기 때문에 평판이 지역 인심이 너무 좋아, 최문순한테.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이길 거다고 예측을 지금까지 쭉 해왔는 건데, 어쨌든, 정집 씨가 많이 따라온 건 사실이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투표장에 많이 가주셔야, 결과가 그렇죠. 좋게 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전제는 여러분들이 투표하는 겁니다. 네. 투표만 한다면 이깁니다. 자, 그리고, 국민라디오과 또 팟빵이 공동기획한 18시간 투개표 특별 생방송, 풀뿌리 민주주의 당신의 손으로 6부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팟빵에도 지금 아주, 게시판에 실시간으로, 지금 저희가 생방송 방송이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발 청라이사라는 분이 제발 우리 이사장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이런 얘기도 지금 올라오고 있고, 또, 이 와중에
100분의 1이라는 분은 투표 후에 국민TV CMS 자동이체 잊어버리신 분들 관심을 가져주세요. 이런 글도 지금 올리고 계시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팟빵 게시판에 활발한 의견 또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이번에는 전국 각지의 국민라디오 통신원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성남하고 광주 연결했었죠? 네. 자, 이번에는 인천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인천 광화군의 김한필 통신원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불독 통신은 예, 맞습니다. 불독입니다. 그래요. 지금 그곳 투표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인천 강화군 서안면 창리 마을회관에 위치한 투표소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에 지금 제가 나와 있던 시간은 1시간 정도가 흘렀는데, 1시간 정도 초반에 제가 막 도착했을 때는 줄이 좀 길게 서 있었는데, 지금 점심시간이 가까워짐으로 해서 그 줄이 좀 많이 줄어 있습니다. 지금 오시면 바로 투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인천 지역의 지금 후보는, 아까 우리가 송영길, 유정복 이야기했고, 그리고 교육감은 지금 어떻죠? 교육감은 이청현 후보가 나와 있는 저기고요. 내정의 후보가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천이, 역대적으로 보면 보수 성향표가 조금 더 많이 나온 지역이었어요. 예. 예, 그런 지역이었는데, 과연 이번에 송영길 시장이 재선에 성공할 수 있을까 걱정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거 분위기는 실질적으로, 살아보시니까 분위기 어떻습니까? 지금 이 강화군 같은 경우에는요, 강화군의 그 투표 성향은 이렇습니다. 집권 여당이 진보 쪽이면,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그리고 노무현 정권 시절에는 그 대통령님의 따라서 그 민주당 쪽에 소속 군수가 선출이 됐었고요. 투표도 그런, 집권 여당 쪽에 따라서 좀 갈라집니다. 지금은 박근혜 대통령이 여당이니까, 그래서 새누리당 쪽을 지지하는데, 요번에 강화군에는 군수로 후보자가 2번, 4번, 5번, 이렇게 1번이 없습니다. 그 새정치연합에서 나오신 한상훈 후보, 무소속의 유천원 후보, 무소속의 이상복 후보가 나와 있는 상태고요. 그 새누리당 쪽에서는 후보를 내지 못한 그런 이상한 결과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무소속 4번으로 나와 있는 유천호 후보가 현재 강화 군수로 있는데, 그 새누리당의 후보를 공천을 못 받는 관계로 그냥 무소속으로 출마했기 때문에 지금 누가 당선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쪽도 초접전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투표율은 지금까지 어때요? 안 들렸거든요. 투표율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강화군 유권자 총 유권자 수가 58,089명 중에 16,990명이 투표를 해서 인천 총 투표자 수가 17.2%인 가운데 강화군의 투표수는 그보다 좀 많이 높습니다. 29.2%가 투표를 11시 현재 마친 상황입니다. 예, 29.2%.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인천 투표율을 말씀해 주셨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인천이 지금 거의 가장 낮은 수준의 투표율을 보이고 있네요. 예, 인천 지역에 사시는 많은 우리 국민 여러분들, 또 국민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들, 투표장에 많이 좀 빨리 가주셔서 투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지역 한번 연결해 볼까요? 네. 이번에는 어디로 갈까요? 경기도 화성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권영일 통신원. 네, 안녕하세요. 조합원 통신원 권영일입니다. 네. 어디 나와 계십니까, 지금? 네, 여기는 경기도 화성시 병점 2동 제1 투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예, 분위기 어때요? 사람들 많이 나와 계십니까? 이곳은 차분한 분위기로, 가족 단위의 그 유권자들이 많이 와서 투표를 하고 계십니다. 직접적으로 투표하시는 분들을 지금 만나고 계시거나, 대화를 나누거나, 그렇게 될 텐데요. 네네. 어떻습니까? 소위 말하는 앵그리 맘들이나 이런 분들의 어떤 분노라는 게 느껴지신가요? 제가 한 분과 일단 얘기를 나눠봤었는데요. 그런 거를 직접적으로 느끼시는지를 표현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좋은 일꾼을 뽑겠다는 마음으로 오신 분이라는 거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결과는 오늘 제가 개표를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네. 그쪽 경기도도 역시 굉장히 관심거리 있는 지역입니다. 김진표 후보와 남경필 후보의 대결.
남경필 후보가 뭐 앞서간다 그랬는데 김진표 후보가 그냥 맹추격하고 거의 따라잡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많은 분들이 그런 것 때문에도 투표장에 많이 올 것 같은데 지금 뭐 줄을 서 있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죠? 네, 아직 줄을 서 있고 이런 상황들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광역단체장은 지금 남경필 후보 그리고 김진표 후보가 그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 그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백현종 후보 홍진당의 그 백현종 후보가 6월 1일 사퇴하면서 2명의 후보가 지금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네. 통합진보당 후보가 사퇴를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모르는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아,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6월 1일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그 투표소 입구에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아, 지금 사퇴했다고 앞에 안내가 돼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투표 용지는 그대로 나갈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아마 수정이 불가능한 상황인 것 같고요. 지금 경기도 교육감에서도 한만용 그 후보가 지금 6월 3일부로 오늘 사퇴를 했습니다. 어제부로 사퇴를 했네요. 그렇다면 어쨌든 통합진보당 후보들의 사퇴가 이게 거의 초접전으로 만약에 결과가 나온다면 어쨌든 도움이 되리라고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특별 생방송으로 우리 각 지역에 나가 계신 우리 조합원들 연결해서 이야기 한번 나눠봤습니다. 아까 우리 대구 얘기하다가 이제 이쪽으로 갔는데요. 제가 한번 예측해 보겠습니다. 네. 현직 시장이 있는 곳, 야당이 이기는 곳은 대부분 다 이긴다고 봅니다. 자, 현직이 없는 곳, 경기 접전인데요. 젊은 층의 투표율이 지난번보다도 3 내지 5% 이상 높아진다면 저는 김진표가 승리한다고 봅니다. 아, 그러면 승리하겠네요. 아까 우리 이택수 대표 얘기했지만 60%까지 나올 거라고 지금 예측이 되기 때문에. 아니, 이제 20대, 30대 투표율만 가지고 저는 보는 거죠. 어차피 뭐 50대, 60대 투표율이야 워낙 높기 때문에 더 높아져봤자 그 효과가 적습니다. 그러나 젊은 층들은 투표율이 낮기 때문에 높아지면 그 효과가 크죠. 그래서 젊은 층의 투표율이 한 5% 이상 높아진다면은 저는 김진표 후보가 낙승하리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대전 보죠. 대전도 대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 대전은 지금 새누리당이 현직 시장인 곳 아닙니까? 네, 박성효. 예, 근데 여기도 역시 젊은 층의 투표율이 높아진다면은 근소하게 이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를요, 지금 새정치연합에서도 뭐, 제인이 형도 여기 찾아가고, 네. 대전 지역을 네. 상당히 공을 지금 들이고 있어요. 네. 뭐, 안철수 대표도 찾아갈 적도 있고, 그래서 네. 대전을 갖고 오면, 왜냐면 이제, 현직 시장이 새누리당이니까, 그죠? 여기 오면은 상당히 저쪽 지역에 타격을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지금 방금 경기, 또 대전 얘기했습니다. 경기 대전 네. 젊은 층 투표율이 5% 이상 높아지면은 둘 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낙승하리라고 보고요. 자, 뭐 호남은 얘기할 필요도 없는 예. 거고 호남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 예. 무소속 쪽은 예. 이제 영남에서 제가 주목하는 곳은 부산입니다. 부산에 아까 가능성이 있다. 서병수 후보가 자기 얼굴을 내놓지 않고 박근혜 얼굴을 내놨다는 것은 매우 불리하다는 증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역시 이것 또한 젊은 층의 투표율이 5% 이상 높아진다면 저는 오히려 오거돈 후보가 낙승하리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울산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대구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젊은 층 투표율이 5% 이상 높아지면 김부겸 이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게 아까 권영진 후보가 상대적으로 약한 후보다 이런 말씀 드렸고 이 양반은 친박이 아니고 비박인데 또 희한하게 대구에서 당선이 됐어요. 이거는 대구 자체에서도 이제 무조건 박근혜 도장만 찍으면은 당선되는 그건 아니라는 걸 보여줬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누구나 다 친박계 의원이 그 대구시장 후보로 나올 줄 알았는데 비박인 권영진이 됐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대구에서 무조건 박근혜면 다 찍어줘. 이건 아니라고 본다. 그러면은 김부겸의 승리가 될 수도 있겠다. 김부겸은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까지 대구에 출마했던 야당 후보 중에서 가장 경쟁력이 높은 후보입니다. 즉 전국적으로 보면은 김부겸이 결코 경쟁력이 높다고 볼 수 없는데요. 전국적으로는 좀 선명성이 더 중요해집니다. 야당 후보가 되려면은. 그러나 대구에서는 김부겸과 같은 중도적인 색깔이 먹혀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김부겸이 또 나이도 뭐 저보다 한 살 어린가, 저하고 동갑입니다. 학번 하나 몇인데 잘 알죠. 개인적으로도 아주 친화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젊은층 투표율이 한 5%만 올라가면 저는 대구에서도 김부겸이 이긴다고 봅니다. 투표장에 나가기만 한다면요. 그래서 아니 여당이 이긴다는 전망, 웃기는 전망이에요. 지금 물론 제 전망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얘기했던 중에서 만약에 부산과 대구가 넘어간다고 치면 이거는 일대 혁명적 바람이 부는 겁니다. 젊은층이 투표만 해주면 그게 가능하다니까요. 실제로 여론조사에서도 뭐 매우 근접한 그런 그 결과가 나온 적도 있고요. 물론 많이 떨어지는 결과도 나왔습니다만은 과거 투표를 보십시오. 이게 이광재가 20% 이상 뒤져가지고 단 한 번도 그 표차를 좁힌 적이 없었는데 이광재 이기지 않았습니까? 강원도가 그런 거예요. 강원도 매우 보수적인 동네입니다. 그래서 투표율이 올라간다면은 이번에 커다란 일대 혁명이 불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을 너무 낙관적인 전망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결코 낙관적인 전망 아닙니다. 투표율이 높아지고 여러분들이 투표한다는 전제가 충족이 된다면은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죠. 예. 네. 결국 문제는 투표율. 특히 젊은 층의 투표율. 자, 방송 듣고 계신 분들은 아직 투표하지 않으신 분들은 빨리 투표장에 달려가서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민라디오와 또 팟빵이 18시간 투개표 특별 생방송으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불뿌리 민주주의 당신의 손으로. 계속해서 이번엔 주요 캠프의 현장 풍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몽준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 나가 있는 김효진 PD 나와 계십니까? 네, 김효진입니다. 네, 소식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와 있습니다. 직전 브리핑 때와 마찬가지로 아직 캠프는 비교적 한산한 분위기입니다만 약 1시간쯤 전에 전해드린 브리핑 때보다는 사람이 좀 많아졌습니다. 대부분 정 후보 지지자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로 보이고요. 저는 정 후보 캠프 내에 있는 기자실하고 이 실무자들 사무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취재를 하고 있는데 이 실무 관계자들의 대화 내용이 참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야당 쪽 사람들은 왜 그렇게 집시법을 안 지키냐, 툭하면 들고 일어나고 어쩌란 거냐, 진보 하는데 대체 뭐가 진보냐, 다들 자기 밥벌이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마치 담소처럼 오가는데 이런 간극을 모르는 바는 아니었지만 참으로 깊고 넓구나, 그리고 이런 간극을 줄이기가 참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을 새삼 현장에 와서 해보게 됩니다. 어떤 어르신은 이 정몽준 후보가 이번에 지면 서울 안보가 위태로워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그 사람 개인을 탓하긴 어렵겠습니다만 어느 쪽이 맞느냐 틀리느냐를 떠나서 이 정교한 논리나 이 합리적인 토론 같은 게 우리 사회에서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를 또한 새삼 느끼게 됩니다. 우리 국민TV가 적어도 일반 대중 사이에서는 아직 인지도가 그리 높다고 하기는 어렵겠죠. 저는 현재 실무자들 사무실 한쪽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 제가 취재를 하고 원고 작업을 하니까 캠프 관계자 한 분이 다가옵니다. 어느 매체냐고 묻길래 설명을 했더니 진보도 좋다. 누가 진보가 나쁘다고 하냐. 그런데 진보랑 좌파는 구분해야 한다. 그게 문제다. 뭐 이런 알 수 없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알겠다고 했습니다. 예. 이 또한 오랜만에 취재 현장에 특히 보수 진영에 나와서 새삼 확인하게 된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정 후보 캠프 관계자들 나름대로 분주히 움직이고 투표율 추이를 집계하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그거 못 믿는다. 뚜껑 열어봐야 안다. 이런 얘기 많이 들리고요. 그리고 엊그제였던가요? 그 JTBC에서 정몽준 후보, 박원순 후보 토론회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정몽준 후보가 월등하게 선전했다. 이런 자평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좀 놀랐습니다. 그 토론회 보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참 궁금합니다. 네, 이번 리포팅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여의도 정몽준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효진 PD 아주 재밌게 그쪽지역 상황을 설명해 주셨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박원순 새정치민주연합 캠프로 한번 가볼까요? 박성재 PD. 네, 저는 지금 박원순 후보 캠프가 아니라 새정치민주연합 선거 상황실에 나와 있습니다. 아, 새정치민주연합 선거 상황실에 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쪽 소식 전해주시죠.
네, 국회의원 회관 대회의실에 마련된 새정치민주연합 선거 상황실에는 그동안 비공개로 진행됐던 상황 점검 회의가 공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다소 표정이 굳어있는 박광온, 한정혜 대변인을 포함한 당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현재 투표율이 예상보다 저조해 어떻게 투표를 독려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논의 중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당 조직을 움직여 투표 독려 운동을 전국적으로 할 것인지, 또 대변인 메시지를 통해 어떻게 투표 독려할 것인지 그 내용을 정리 중이라고 합니다. 조금 전 다녀간 김한길 공동대표 보좌관의 말에 따르면 김 대표는 오후 5시경 상황실에 도착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아직 다른 당 지도부의 소식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전 투표율 현황과 관련해 역대 선거와 비교해보면 약간 낮아 우려스럽다고 밝힌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측은 참여했을 때 비로소 비판의 권리도 생긴다며 투표로 발언하고 투표로 행동해달라며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한편 서울 지역 오전 투표율은 지형도가 뚜렷한 북고 남절을 보이고 있는데요. 한강 이남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많이 저조해 지난 2010년 실시된 5회 지방선거 때 강남 11개 구 중 7개가 최종 투표율에서 서울 평균을 넘어선 것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 선거상황실에서 박성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시간이 지금 얼마 없는데 네. 꼭 짚어봐야 할 것 한 것만 딱 하고 빨리 끝내죠. 광주. 네, 광주 얘기 한번 해봅시다. 광주는 뭐 안철수 대표가 서너 차례 내려갈 정도로 공을 들였는데요. 그렇죠. 네. 광주에서 윤장현이가 치면은 정치혁명이 끝난다라는 위기감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긴 해서 뭐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닙니다만은 참으로 볼썽사나운 것만은 사실이죠. 지금 무소속으로 나온 강훈태가 윤장현과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야말로 안철수에게는 큰 창피인 겁니다. 그냥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요. 그래요. 지금 이제 선거가 끝나면 여당이나 야당이나 이제 전당대회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만약에 이제, 광주에서 윤장현 후보가 패배한 결과로 나오면은, 정치생이면 끝난다고 그렇죠. 봐야죠. 그러니까 지금 김한길, 안철수 대표의 그 투톱 체제가 흔들릴 수도 있다. 지금 이런 얘기 때문에 지금도 안철수 대표는 이미 맛이 한 50%는 갔습니다만은 윤장현이가 떨어지면은 100% 가겠죠. 그 차이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오늘 우리 18시간 특별 투개표 생방송인데요. 저희는 이제 2시간 했고요. 네. 우리 이제 이후에 이제 12시부터는 7부 또 8부가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예. 위키프레스 편집장 정영진 씨하고 칼럼니스트 김선 씨가 바통을 이어봤는데 물론 뭐 저희들보단 재미가 없을 거라고. 네. 더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미가 우리보다 없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만 일단 여러분 그 방송도 계속해서 청취해 주시고요. 또 틈틈이 시간을 내서 꼭 투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는 뭐 이만 이 정도 해서 인사를 드리죠. 저는 더 6시에 또 나옵니다. 아이고. 지겨워라. 아이고.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